여러분들은 캐나다 횡단 열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캐나다 횡단 열차는 캐나다 서부의 밴쿠버와 동부의 토론토를 오가는 열차로 BRA이라는 철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차를 말합니다. 이 열차 이름은 캐네디언이고요. 서부의 밴쿠버에서 동부의 토론토까지 약 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열차는 크게 3가지 클래스로 나뉩니다. 가장 저렴한 이코노미 클래스, 가격이 비싼 슬리퍼스 클래스, 그리고 가격이 진짜 비싼 프레스티지 클래스로 나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개인 좌석만 제공되고요. 슬리퍼스 클래스는 개인 침대와 여행 중 모든 식사가 제공됩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는 슬리퍼스 클래스보다 더 넓고 좋은 방이 제공됩니다. 가격은 시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대충 2023년 10월 기준으로 가격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할인된 가격이 세전 514 캐네디언 달러이고요. 세전입니다. 세금 약 13%가 추가되고요. 슬리퍼스 클래스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위층 아래층으로 구성된 침대 칸에서 위층을 어퍼벌스라고 하고 아래층을 로어벌스라고 합니다.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 어퍼벌스는 세전 1111 캐네디언 달러입니다. 로어벌스는 세전 1306 캐네디언 달러입니다. 로어벌스에는 창문이 있고 어퍼벌스에는 창문이 없어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실인 캐빈 4-1이 있는데 이건 할인된 가격 기준 세전 1972 캐네디언 달러입니다. 비싸죠? 그리고 2인실인 캐빈 4-2가 있는데 이건 할인된 가격 기준 세전 3,944 캐네디언 달러입니다. 이 2인실 가격은 2명 기준이기 때문에 동행이 있으면 세전 3,944 캐네디언 달러 나누기 2 해서 1인당 1,972 캐네디언 달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 클래스가 있는데 제일 좋은 클래스고 가장 비쌉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 캐빈 4-2가 무려 세전 9,962 캐네디언 달러입니다. 엄청 비싸죠. 이 캐나다 횡단 열차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여유롭게 먹고 자고 하면서 경치 구경하고 사람들도 사귀고 이런 상상을 하곤 했죠.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쉽게 마음을 먹지 못했죠. 근데 작년 여름에 우연히 BRA에서 프로모션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캐네디언 슬리퍼스 클래스를 무려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었죠. 그때가 5월 말이었고요. 작년 크리스마스 연휴에 어디를 놀러 갈까 계획하다가 마침내 이 캐나다 횡단 열차를 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지내는 캐나다에서는 크리스마스가 1년 중 가장 큰 명절 같은 때라서 많은 회사에서 개인 휴가 하루 이틀 붙여서 일주일을 다 같이 쉽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앞뒤 주말 포함해서 9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개인 휴가를 길게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아주 황금 같은 연휴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엔 항공권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특히 해외여행을 가기엔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국내 여행하기엔 겨울이라서 딱히 좋은 시기는 아니죠. 근데 이 캐나다 횡단 열차는 기차 안에서 편하게 먹고 자고 힐링할 수 있고 또 40% 프로모션이라서 오히려 크리스마스 황금 연휴에 보다 더 저렴하게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국 5월 달에 12월 크리스마스 연휴에 떠나는 캐나다 횡단 열차 티켓을 구매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갔다가 비행기 타고 다시 토론토로 돌아오는 계획이었는데 밴쿠버의 비싼 호텔비, 비행기값, 그리고 겨울이라는 시기적인 요인으로 토론토에서 로키 산맥이 있는 제스퍼까지만 가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스퍼에서 좀 더 힐링하고 제스퍼에서 에드먼튼까지 이코노미 열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 에드먼튼에서 토론토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일정을 짰습니다. 결국 이 일정이 제스퍼에서 좀 더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었고 더 저렴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한 티켓은 40% 프로모션에서 토론토에서 제스퍼까지는 슬리퍼스 클래스 캐빈 4-2이고요. 약 3일 소요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스퍼에서 에드먼튼까지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명 가격, 세금 포함해서 2,164 캐네디언 달러였습니다. 1인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1,082 캐네디언 달러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부터 2022년 12월 크리스마스 연휴에 다녀온 캐나다 동부 토론토에서 서부 제스퍼까지
비아레일 캐네디언, 일명 캐나다 횡단 열차를 타고 여행한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 횡단 열차 여행 출발 이틀 전 상황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눈폭풍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 비행기와 기차 일정이 취소 혹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매스컴에서는 계속 공항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여행 전날 밤 짐을 싸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가져갈 게 많네요. 태블릿 PC랑 이것저것 액세서리들, 카메라, 고프로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데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역시 짐 싸기는 쉽지 않네요. 다행히도 출발 전날 눈이 그쳐서 제가 타기로 한 횡단열차 일정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토론토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출발해야 해서 토론토 다운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다운타운의 높은 빌딩들이 보이네요. 같이 여행 가는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토론토 유니온 스테이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전날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출발 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드디어 비아레일을 타러 왔습니다. 캐나다 횡단 열차 슬리퍼 클래스 이용자는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아레일 비즈니스 라운지에서는 간단한 음료와 커피를 무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기차를 기다릴 수 있지만 항공사 라운지와 달리 식사류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비아레일에서 안내해주기로는 승차권 검사 시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승차권 예매 시 입력한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분증을 검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차권도 이메일 혹은 비아레일 앱에서 볼 수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으로 검사가 끝났습니다. 슬리퍼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 오늘 점심과 저녁을 언제 먹을지 예약을 하게 됩니다. First Call과 Second Call로 나뉘어 부르게 되는데 대략 시간 간격이 2시간 정도 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점심과 저녁 모두 First Call로 신청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지를 구경하고 있으니 어느덧 기차 승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내되는 플랫폼을 찾아가면 되는데 보통 라운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참고로 이 열차 칸들은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This is 111. 110? Right here, 110 to the right. Thank you. Please find your 제가 구매한 티켓은 Cabin for Two, 말 그대로 두 명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문 옆에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면할 수 있는 개수대와 거울이 있습니다. 커다란 창문도 있고요. 방 안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세면용품과 타월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백 2개가 있네요. 열차 안에 공용 샤워룸이 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방 안에 히터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따뜻하진 않았지만 외투를 벗고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게 루트입니다. 토론토에서 출발해서 서드베리 그리고 썬더베이 위쪽으로 해서 위니펙을 거쳐서 사스카툰 넘어서 에드먼튼, 제스퍼, 밴쿠버. 근데 저는 최종 목적지가 제스퍼입니다. 여기서 한 3일, 4일 정도 머무르고 차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에드먼턴에 가서 에드먼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토론토 유니온 스테이션을 출발한 기차는 느릿느릿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익숙한 GTA 지역을 지날 땐 낭만의 캐나다 횡단 열차가 아닌 평범한 전철을 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GTA를 벗어나 한적한 교외에 접어들자
아름답고 여유로운 겨울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 내린 겨울 풍경을 편안하고 따뜻한 기차 안에서 여유롭게 구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겨울 캐나다 횡단열차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방을 나와서 이 횡단열차 다른 지역들은 어떤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인실인 cabin for one 방들이 있는 칸입니다. 여기는 스낵카입니다. 슬리퍼 클래스 이용자들은 여기서 간단한 스낵들을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커피와 차도 마음껏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토스트 만드는 기계도 보이네요. 이 캐나다 횡단열차에서 있을 각종 액티비티들을 안내하는 게시물도 보입니다. 전 경치 구경하느라 아무것도 참석하지 못했네요. 밑에 오늘 보게 될 것들 목록이 있습니다. 체크박스로 만들어 놓은 오늘 보게 될 것들 참 귀엽네요. 경치를 따로 구경할 수 있는 돔카가 있어서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열차와 열차를 잇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니 눈과 얼음이 쌓이더라고요. 저 계단으로 이어진 2층으로 올라가면 경치를 더 잘 구경할 수 있는 돔카가 나옵니다. 돔카에서는 경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실히 넓은 풍경을 한눈에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돔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돔카는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겨울인데도 무슨 공기 순환 장치 같은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리창에 습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겨울에 이 돔카를 이용하신다면 따뜻한 외투를 잘 챙겨가세요. 12시쯤 되어서 횡단열차에서의 첫 번째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좀 미리 식당칸에 왔었는데 콜 부를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배고프다고 미리 가서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기차에서 기다리면 승무원들이 기차를 돌아다니며 콜을 불러줍니다. 저는 퍼스트 콜이어서 12시에 점심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횡단열차에서의 식사는 꽤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잘 대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의 수프나 샐러드를 고를 수 있고 메인 메뉴를 먹고 나면 디저트가 제공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수프를 고르라고 해서 야채 수프를 골랐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수프에 크래커를 이렇게 넣어서 먹더라고요. 한국으로 치면 국에 밥 말아 먹는 경우라고나 할까요? 맛있게 클리어했습니다. 메인 메뉴로는 오늘의 파스타인 까날로니가 나왔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아니면 열차에서 먹어서 그런 건지 진짜 맛있었어요. 메인 메뉴도 이렇게 깨끗하게 클리어했습니다. 디저트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시켰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며 먹는 아이스크림. 정말 특별하고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디저트도 이렇게 깨끗하게 클리어. 점심을 먹는 동안 창밖으로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수북히 쌓이는 눈을 구경하며 따뜻한 식당칸에서 여유롭게 맛난 음식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니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식사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외에도 캐나다 횡단열차에서의 식사 시간은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통은 빈자리에 맞추어 자리를 배정해 주기 때문에 다른 승객들과 거의 합석을 하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식사가 일종의 코스 요리이기 때문에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 왔다고 해도 식사 시간이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만족스러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돔카로 향합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씨에 달리는 기차 안에 있으니 영화 설국열차가 생각나네요. 점심 식사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하자면 오늘 점심은 토론토에서 온 한 커플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분들도 저와 동일한 여행 일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토론토에서 제스퍼까지 열차를 타고 가고 제스퍼에서 4일 지내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에드먼턴으로 가서 에드먼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나름 고민해서 일정을 짰는데
같은 일정을 가진 분들과 식사를 하게 돼서 신기했네요. 토론토가 위치한 서든 온타리오에서 놀던 온타리오로 가는 길은 숲과 호수가 많은 멋진 자연 풍경을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겨울에 볼 수 있는 설경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에는 멋진 설경에 카메라 셔터를 마구마구 눌러댔지만 몇 시간 지나고 나니 비슷한 느낌의 풍경들의 연속이라 그냥 여유롭게 눈으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 전에 연말이라서 회사에서 진짜 바쁘게 일했는데 이렇게 멋진 설경을 진짜 멍하니 음악만 들으며 감상하고 있으니까 진짜 힐링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과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중요한 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겠죠? 횡단 열차는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페리 사운드라는 작은 마을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저 엄청나게 긴 고드름 보이시나요? 이런 게 캐나다 겨울이랍니다. 캐나다 횡단 열차의 묘미는 그저 아름다운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도 몇 시간씩 하고 있으면 지겨운 법이죠. 돔카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횡단 열차에서 즐길 거리들을 좀 준비해오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볼 것들을 미리 다운받아 오면 좋죠. 뭐 전 영화 많이 다운받아 왔어도 하나도 안 보긴 했지만요. 제가 준비해온 것 중 하나는 바로 복권이었습니다. 사실 선물로 받은 복권들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꽤 많은 복권들을 가지고 와서 하루하루 조금씩 나눠서 긁었습니다. 참고로 총 당첨 금액은 약 240 캐네디언 달러 정도 되었습니다. 복권들을 사는데 약 150 캐네디언 달러 정도 되었다고 하니 약 90 캐네디언 달러 정도가 수익인 셈이네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다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이 크리스마스라서 특별히 치킨 메뉴 대신 전형적인 터키 크리스마스 메뉴가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에 먹는 터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비프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저는 저녁으로 양파 수프, 비프 스테이크와 라이스, 그리고 디저트로 키 라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드먼튼에서 온 한 여성분과 리자이나에서 온 한 남성분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한 분들에 대해 더 얘기하자면 두 분들은 원래 가족 친지들을 만나러 비행기를 이용해 이동 중이었는데 토론토에 겨울 폭풍이 와서 연결 비행편이 취소되었고 그 바람에 결국에는 비행기 이동을 포기하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 폭풍으로 인해 많은 비행편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항공사의 문제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취소는 항공사 책임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튼 연결 항공편이 취소가 되어서 다음 가능한 비행편을 항공사에서 마련해 주긴 했는데 한참 나중에 있는 비행기표만 가능했다고 하네요. 좀 더 빠른 비행기표는 개인 돈으로 다시 사야 했다는데 가격이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무슨 토론토에서 캘거리 경유에서 리자이나로 가는 비행기가 비즈니스 좌석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예매하게 되면 4,500달러나 줘야 된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외국 여행 가고도 남을 돈인데 다음 비행기까지 호텔 체류 비용도 개인이 부담해야 했고 다시 예약한 비행편들도 계속 취소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짐도 못 찾은 채 여행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저처럼 기차 여행이 좋아서 미리 계획하고 이 열차를 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상 악화로 크리스마스 여행이 취소돼서 어쩔 수 없이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캐나다 횡단 열차는 교통수단이죠. 관광 목적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분명 캐나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른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때문에 캐나다 횡단 열차는 큰 지역 도시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작은 타운의 역에도 잠깐씩 멈추곤 했습니다. 그렇게 열차가 잠시 정차할 때면 안내방송이 나와 그 역에 얼마나 머물지를 알려줍니다. 열차에만 있기 갑갑한 분들은 열차가 정차할 때 잠시 밖에 나가서 바깥 공기 좀 쐬는 것도 좋겠지요. 물론 저는 밖이 추워서 거의 기차 안에만 있었지만요. 저녁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캐빈 편말을 클리닝으로 바꿔놓으면 승무원이 캐빈에 있는 침대를 세팅해서 잠잘 수 있게끔 바꾸어줍니다. 보통 저녁을 먹고 오면 캐빈 침대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천장과 옆에서 젖혀있던 침대를 승무원께서 저희가 저녁 식사하는 동안 설치를 해주십니다. 2층 침대에는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 그물망도 있습니다. 각 침대 머리 쪽에 등이 있고 소지품을 넣어둘 작은 주머니도 있습니다. 이날 저는 2층 침대에서 잤습니다. 누워서 자는 것이라 당연히 의자에 앉아서 가는 이코노미보다야 100배는 편안하지만 제가 잠자리에 좀 예민한 편이라서 집에서처럼 푹 자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같이 간 친구가 코를 고는 바람에 잠을 아주 푹 잘 수는 없었습니다. 캐빈 4-2는 칸막이 같은 것으로 옆 캐빈과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음은 잘 되는 편이 아니라서 옆 칸에서 보통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기차는 노던 온타리오 지역의 말 그대로 미들 오브 노웨어, 아무도 없는 한복판을 밤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아무도 없는 깊은 숲속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이 시간에 이곳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차 여행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 기차 여행을 더 특별하게 느끼게끔 해주었습니다. 특히 노던 온타리오 지역의 숲속을 지날 때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별들을 일상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캐나다 횡단 열차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샤워실 영상은 없지만 내일 아침 샤워할 때 샤워실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샤워도 승무원에게 언제 할지 미리 예약하고 해야 한다고 이메일을 안내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냥 가서 샤워실이 비어있으면 사용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용 샤워실에서 샤워도 하고 잠잘 준비를 했습니다. 슬리퍼 클래스가 가격이 비싼 편이라 뭔가 럭셔리한 시설들을 기대했는데 시설은 생각보다 럭셔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차가 1950년대에 지어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캐나다 횡단 열차에서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아침 샤워를 하러 왔습니다. 샤워칸은 아주 넓지는 않았지만 옷을 벗어둘 공간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횡단 열차를 탈 때 집에서 사용하는 슬리퍼를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샤워할 때 슬리퍼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열차에서 샤워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할 수 있다고 안내 팜플렛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가 6시 30분부터 시작이라 6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상쾌하게 아침 샤워를 마치고 식당 칸에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모닝커피로 시작을 합니다. 아침은 전형적인 서양식이었습니다. 계란, 소세지, 해시 브라운, 그리고 토스트와 주스. 맛있게 클리어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돔카에 올랐습니다. 저 멀리서 해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네요. 구름이 많이 낀 날씨라서 멋진 일출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차 여행이 아니라면 인 적이 없는 이러한 깊은 숲속 풍경을 이 시간에 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니 이 순간이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겨우 만 하루가 지났지만 꽤나 오랜 시간 기차 안에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탄을 자아내게 했던 차창 밖의 멋진 겨울 풍경들에 어느새 무덤덤해져서 사진과 영상 촬영을 많이 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제도 소개한 스낵칸입니다. 몇 가지 간식들과 음료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횡단 열차 슬리퍼 클래스에서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식을 먹을 만큼 배고픔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기차 여행 전에 이것저것 간식들을 가지고 왔는데 열차 내에서 거의 먹지 못했네요. 딱히 한 것도 없는데 또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점심으로 버섯 크림 수프와 비프버거를 먹었습니다. 맛있었는데 굉장히 배가 불렀어요. 디저트로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시욱 룩아웃이라는 작은 타운에 정차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중간중간 잠깐씩 기차가 정차를 했었는데요. 날도 춥고 해서 한 번도 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 시욱 룩아웃이라는 타운에서는 잠깐 밖에 나가 사진도 찍고 기차 앞머리까지 걸어갔다 돌아왔습니다. 기차 앞 기관차에 가보니 주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기차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 게 정말 설국 열차 같은 느낌이 들었네요. 기차 칸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제가 탔던 열차 칸은 더글라스 매너였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얼른 기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열차에서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또 저녁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번 캐나다 횡단열차 여행은 기차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들 밖에 없네요. 실은 그러려고 이 열차를 탄 것이긴 하지만요. 캐나다 횡단열차에서의 식사 시간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테이블 합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강제적 사교의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식사 시간은 맛있는 식사에 덤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친분 교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식사 시간이 처음에는 재밌었지만 나중에는 온전히 저만의 조용한 식사 시간을 즐기고 싶기도 하고 몇몇 피곤한 유형의 사람들, 예를 들면 굉장히 말 많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식사를 피하고 싶어서 일부러 식사콜을 받고도 조금 늦게 식당 칸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늦게 식사를 하러 갔더니 마지막으로 남은 빈 테이블에 저와 친구 둘만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일부러 식사콜을 받고 한 15분 정도 후에 식당 칸에 갔습니다. 혹시나 식사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합석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일부러 식사콜 받고 한 15분 정도 늦게 식당 칸에 가보세요. 만약 식당 칸이 만석이 아니고 빈 테이블이 남아있다면 그 빈 테이블을 마지막에 온 여러분 일행이 독차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은 프리첼 한 조각으로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프로는 토마토 수프를 먹었습니다. 특히 이 토마토 수프는 먹고 나니 입 주위가 매운 느낌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타바스코 소스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메인 메뉴로는 돼지고기 요리를 먹었습니다.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디저트로는 카라멜 치즈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캐빈으로 돌아오니 역시나 스태프분께서 침대를 세팅해 두셨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횡단 열차의 모든 스태프분들은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저녁 7시 30분쯤 되어서 기차는 캐나다 마니토바주의 주도인 위니펙에 도착했습니다. 위니펙은 횡단 열차 여행 중 토론토 이후에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도시입니다. 저에게 위니펙은 참 특별한 곳인데요. 위니펙은 바로 제가 3년 넘게 거주했었던 곳이기 때문이죠. 비행기가 아닌 횡단 열차를 타고 제가 살던 위니펙을 방문하게 되니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살짝 고향을 방문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위니펙에 도착해서 안내받기를 여기서 약 3시간 정도 정차를 할 것이고 스태프들이 모두 바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하차하고 약 1시간 후에 체크인을 다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차는 3시간이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는 체크인 하러 돌아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1시간 후에 다시 기차를 탈 때 기차표 검사를 안 하더라고요. 짐은 캐빈에 두고 내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짐을 캐빈에 놔두고 기차에서 내려 위니펙 유니언 스테이션 메인홀에 가봤습니다.
아름답고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위니펙 유니언 스테이션을 나오면 위니펙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인권 박물관이 보입니다. 박물관 근처로 위니펙이라는 글자 조형물이 있으니 거기서 기념사진 한 장 찍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인권 박물관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The Forks라는 관광 스팟이 나옵니다. 위니펙에는 도시를 관통하는 레드 리버라는 강이 있는데요. 예전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와서 원주민들과 모피 무역 거래를 했었는데 그곳이 바로 The Forks라는 선착장 같은 곳입니다. 위니펙이라는 도시가 그 원주민들과의 모피 무역 거래를 시작으로 생겨난 도시라서 The Forks는 위니펙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죠. 크리스마스 연휴라서 The Forks 주변이 아름다운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The Forks 마켓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The Forks 마켓을 구경하며 잠시 추위에 얼은 몸을 녹여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품 샵들이 있고 로컬 음식점들도 있으니 처음 오시면 구경할 거리가 좀 있을 거예요. 전에 여기서 피쉬앤칩스를 먹었던 것이 생각나네요. The Forks 마켓 건물에는 작은 전망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그나마 이 주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갔었을 땐 전망대는 문을 닫았지만 그 입구에서 주변 유리창을 통해 The Forks 주변을 살짝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The Forks 주변을 산책하고 다시 위니펙 유니언 스테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날씨는 토론토보다 추웠습니다. 간만에 느껴보는 건조한 추위였네요. 위니펙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위니펙에 살고 있는 친구와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잠깐 정차하는 것이라서 전화 통화만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열차 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사실 오늘 열차 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때쯤부터 개수대 물이 아주 졸졸 나오더니 심지어 캐빈 화장실 플러싱도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분 얘기로는 밖이 너무 추워서 워터파이프가 얼어서 그런 것 같다고 위니펙에 도착해야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위니펙에 도착해서도 고칠 수가 없다면 다른 열차 칸으로 이동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약 1시간의 주변 산책을 마치고 다시 기차에 탑승하니 제가 있었던 열차 칸의 모든 승객들은 뒤에 있는 다른 열차 칸으로 짐을 싸서 이동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짐을 챙겨서 새로운 열차 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새 열차 칸은 약간 다른 개수대를 가진 열차였습니다. 전에 있었던 열차보다 개수대가 좁아서 사실 더 안 좋았습니다. 대신 물은 다시 잘 나오고 화장실 플러싱도 잘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열차는 이제 위니펙을 떠나 남은 여정을 계속하였습니다. 오늘 밤은 1층 침대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위니펙을 가로지를 때 차창 밖으로 익숙한 위니펙 곳곳의 풍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를 횡단 열차를 타고 지나가니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아련한 느낌이랄까? 열차는 어느새 위니펙을 벗어나 뻥 뚫린 들판을 하염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작은 타운들을 지났는데 대체로 그냥 뻥 뚫린 들판 풍경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날씨가 구름만 잔뜩 낀 날씨라서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밖 구경을 좀 하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잠이 좀 들 때쯤 성가신 진동 소음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자기에 방해되는 성가신 소음이 개수대 쪽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불을 켜고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소음인지 찾아봤습니다. 결국 개수대 천장 쪽에 유격이 있었는데 기차 진동에 맞춰서 그 부분이 떨리면서 그 성가신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잠시 머리를 굴린 결과 화장지를 좀 접어서 그 개수대 천장 틈에 넣었더니 소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거의 70살 가까이 된 오래된 열차라서 그런지 이 여행에 지불한 비용 대비 시설은 그닥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낭만은 충분했지만요. 그렇게 횡단 열차에서의 두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번 캐나다 횡단 열차 여행은 만 3일을 기차에만 머무르는 일정입니다. 딱히 정해진 할 것들이 없었기에 이번 여행에선 시간이 느리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 벌써 3일째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풀로 기차에서 시간을 보내면 내일 아침 일찍 이번 여행의 목적지인 알버타주 제스퍼에 도착을 합니다. 어젯밤 위니펙을 떠난 기차는 밤새 달려 어느새 사스카투안주의 넓은 평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왔었고 안개도 껴있어서 바깥 풍경은 정말 그냥 온통 새하얀 세상이었습니다. 간간히 눈꽃으로 뒤덮인 나무들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도 아침 샤워를 하러 공용 샤워룸에 왔습니다. 익숙하게 아침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늘도 모닝커피를 시작으로 어제와 같은 트레디셔널 아침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사스카투안의 풍경은 숲속을 달리던 토론토에서 위니펙 구간의 풍경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드넓은 눈밭, 정말 그냥 새하얀 세상이 전부인 그런 풍경들이었습니다. 크게 오픈되어 있는 바깥 풍경이어서 그런지 중간중간 사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차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지루할 것 같아서 볼만한 영화와 TV 시리즈 이것저것을 다운받아 왔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음악을 들으며 차창밖 구경만 했습니다.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쉬워지기는 전에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탔었을 때 이후로 두 번째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 기차에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틀 전 토론토를 출발한 횡단 열차는 어느덧 사스카투안주의 넓은 평원 어딘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예전부터 기차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차를 타고 캐나다를 횡단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캐나다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요.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이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무궁화 열차 타는 그런 피곤한 여행 말고요. 제가 막연히 꿈꿔왔던 이상적인 기차 여행의 이미지는 넓은 밀밭을 달리는 기차와 그 안에서 차창 밖으로 석양을 바라보며 케니지의 고잉 홈을 듣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로망이 생긴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요. 아마 어디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장면을 본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아무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차 여행은 겨울 기차 여행이라 밀밭 대신 새하얀 눈밭을 달리고 있지만 이번 기차 여행에서 느꼈던 여유로움만큼은 제 머릿속 상상 속에 있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단순히 빨리 이동하고 싶다면 이 열차보다는 비행기를 타는 게 더 빠르고 저렴하겠죠. 제가 이 기차를 탄 이유는 이동수단으로서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차가 오래되어서 겪었던 예상치 못한 불편함들도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작은 해프닝들 때문에 나중에 이 여행을 더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제스퍼에 가서 무엇을 할지 하나도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 여행 일정 8일 중 이제 3일 차지만 내일 기차에서 내린다고 생각하니 여행이 다 끝나가는 듯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열차는 중간에 사스카투안 최대 도시인 사스카툰에 정차했습니다. 중간에 내려서 바깥 공기도 마시고 새로 배정받은 열차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열차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사스카투안 리자이나에서 자랐고 지금은 노바스코샤 할리팩스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노바스코샤 할리팩스에 있는 대학에 갔냐고 물어보니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된다나 어쩐다나 암튼 그런 이유로 고향은 사스카투안 리자이나인데 노바스코샤 할리팩스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친구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시험 공부 중이었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리자이나의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러 가던 중이었는데 악천후로 인해 토론토에서 연결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새로 예약한 비행기 스케줄 3개가 또 모두 취소되어서 부모님께서 이 기차를 타고 사스카툰으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럼 거기서 픽업해 가겠다고. 사스카툰에 도착해서 그는 마중 나온 그의 부모님을 만났고 기차 앞에서 부모님과 서로 기념사진을 찍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번 기차 여행이 그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겠죠.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기차로 돌아와 프레스티지 지역의 바와 돔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차 뒤쪽에 바가 있고 그
그 뒤로 동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 동카보다는 좌석이 좀 더 고급인데 앞좌석 몇 개는 프레스티지 승객들을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뒤쪽 프레스티지 클래스 동카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또 점심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차에서 사육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살도 쪘습니다. 오늘 점심으로는 크림 버섯 스프, 진저 비프와 라이스, 그리고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기차에서 처음 먹어본 뭔가 에이션스러운 메뉴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딱히 하는 것 없이 음악을 들으며 차창밖 풍경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엔 알버타주 에드먼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기차는 밤새 달려 내일 아침 저의 최종 목적지인 알버타주 제스퍼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느덧 저녁 식사 콜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횡단열차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저녁으로 야채 스프와 비프 프라임 립, 그리고 디저트로 초콜릿 브라우니를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으나 살이 찌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녁도 단독 테이블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일부러 조금 늦게 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두 자리 빈자리가 있는 테이블에 같이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테이블에는 범상치 않은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기차가 토론토에서 출발할 때부터 본 분인데 한눈에 봐도 사교성 레벨이 평균 이상이신 분이셨습니다. 같이 동행한 친구와 얘기하기를 기차에서 같이 식사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여성분은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앞으로 그분을 노마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본인은 노마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 얘기로는 자신은 고정 거주지가 따로 없고 온 캐나다가 자신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낭만적인 표현이면서 당연히 좀 이상한 표현이죠. 딱히 거주지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행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님 자유로운 영혼이신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범상치 않은 분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분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신상을 물으며 대화를 주도해 가셨습니다. 위니펙에서 이 기차에 승차하신 한 할아버지도 테이블에 계셨습니다. 위니펙에서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집이 있는 에드먼튼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이 기차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노마드 여성분은 원래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가는 길이었지만 이 기차에 많은 사람들이 제스퍼에서 내려 며칠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스케줄을 바꾸어 본인도 제스퍼에서 내려 좀 지냈다 간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멋지다 생각되면서도 뭔가 말투나 행동에 좀 과장된 느낌이 있으셨습니다. 과연 그분은 어떻게 그런 생활이 가능한가 너무 궁금했지만 그런 거 물어보는 것은 또 실례이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만 궁금해했습니다. 뭐 잘 살고 계시겠죠? 식사를 다 마치고 나니 그 노마드 여성분께서 오늘 저녁은 본인이 이 기차에서 했던 식사들 중에서 가장 조용했던 식사라며 우리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뭔가 돌려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재미없는 식사였거나 아님 그간 식사 때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 좋았다거나 아무래도 전자인지 싶네요. 저는 별 말씀이라며 크게 You are very welcome 이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역시 실은 반어법이죠.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캐빈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려 어느덧 알버타주 에드먼튼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에드먼튼 역에 내려서 바람도 좀 쐬고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저녁이고 내일 아침 일찍 제스퍼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냥 일찍 자기로 했습니다. 제스퍼까지 가는 풍경이 멋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차피 깜깜한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기에 그냥 잠을 푹 자기로 했습니다. 제가 탄 기차는 알버타주 제스퍼에 아침 6시 30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6시 30분에 무조건 기차에서 내려야 하는 줄 알고 휴대폰 알람을 6시에 맞추어 놓고 잠을 잤는데 아침 5시 30분쯤 되어서 몸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기차가 멈추어 있다는 것을 알고 구글 맵을 확인해 보니 이미 제스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위치는 기차역 바로 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기차는 6시 30분 이전에 제스퍼 역에 미리 도착했었고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께서 이 기차는 제스퍼에 약 3시간 정도 머물 예정이고 6시 30분에 꼭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 8시까지 기차 안에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이 오후 4시라서 얼리 체크인을 못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기차에 머물렀다 나가기로 했고 결국 아침 7시 30분쯤에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예약한 제스퍼에서의 숙소는 휘슬러 인이라는 나름 삼성급 숙소로 제스퍼 기차역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겨울이고 아침에 일찍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고 또 나중에 다시 기차를 타고 에드먼턴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냥 기차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캐리어를 끌고 바로 맞은편 예약한 숙소에 들어가니 제가 예약한 방에 현재 투숙객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얼리 체크인은 힘들다며 그 투숙객들이 체크아웃을 하고 방 청소가 끝나는 대로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는 호텔 프론트에 짐을 맡기고 아침을 먹으러 길을 나섰습니다. 아침은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스미디스라는 곳에서 먹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는 에그 베네딕트를 먹었습니다. 종종 에그 베네딕트를 먹으러 가는 코라스와 비교했을 때 사이드 과일이 없이 딸랑 에그 베네딕트랑 감자튀김만 나왔지만 뭐 나쁘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제스퍼 타운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작은 타운이라서 1시간 정도면 끝에서 끝까지 여유롭게 걸어서 산책이 가능했습니다. 이날은 구름이 많이 껴 있어서 아쉽게도 주변의 멋진 로키 산맥을 잘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 9시 30분쯤 되었을까? 호텔에서 우리 방이 준비가 일찍 됐다고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산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 체크인을 하였습니다. 예약한 방은 넓고 침대와 더불어 큰 소파와 물론 가짜지만 벽난로가 있는 멋진 방이었습니다. 발코니도 딸려 있었는데 겨울이라 당연히 쓸 일이 없었습니다. 이 호텔의 특징은 실외 핫터브가 있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저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차역 바로 앞이라 이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가격은 크리스마스 성수기라는 것을 감안하고 세금 포함 1박에 345.8 캐네디언 달러였습니다. 저는 친구와 3박을 했기 때문에 약 1037.4 캐네디언 달러가 들었고요. 1인당 3박에 약 518.7 캐네디언 달러를 쓴 셈이었습니다. 결코 저렴하진 않았지만 많은 시간을 숙소에서 편하게 보낼 것이라서 일부러 크고 소파가 있는 방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핵심은 캐나다 횡단 열차를 타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스퍼에서의 계획된 특별한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스퍼 타운을 산책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호텔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냥 쉬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말 제스퍼 타운의 풍경입니다. 역시 겨울이라 온통 눈 세상입니다. 제스퍼는 전에 여름에 2번 와봤는데 겨울에 온 것은 처음입니다. 여름에 오면 제스퍼 근처에 있는 호수, 폭포 등을 구경할 수 있고 케이블카를 타고 근처 산에 올라 제스퍼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오니 특별하게 할 게 없네요. 물론 호수, 폭포에 갈 수 있지만 케이블카도 겨울에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관광객들은 있습니다만 겨울에만 하는 투어 프로그램이 있긴 있습니다만 딱히 땡기는 게 없어서 여기서 3박 4일 동안 그냥 쉬다 가기로 했습니다. 제스퍼의 쓰레기통들은 이렇게 손을 넣어야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곰이 음식물 때문에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네요. 아침에 일어나 아침 먹으러 나가고 아침 먹고는 동네 산책 그리고 돌아와 쉬다가 늦은 점심 혹은 이른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에서는 넷플릭스를 보거나 여행 일기도 좀 쓰고 게임도 하고 뭐 그렇게 쉬었습니다. 구글맵을 검색해 보다가 제스퍼 옐로우 헤드 뮤지엄 앤 아카이브라는 박물관이 있길래 산책도 할 겸 한번 가봤습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고 대신 자유롭게 기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은 옛날 이곳에 철도가 놓일 때의 시대에 대한 설명이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용하던 의복,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 레드데드 리뎀션 같은 서부 시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막 강추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딱히 할 게 없어서 와봤네요. 제스퍼에서 갔었던 레스토랑들을 짧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스미디스에서 에그 베네딕트, 건너편 아사바스카 호텔 레스토랑에서 역시 에그 베네딕트, 제스퍼스 와플로라는 곳에서 와플을 먹었습니다. 늦은 점심 혹은 이른 저녁은 제스퍼 차이나 레스토랑에서 중국 음식,
몬타나스에서 스테이크, L&W라는 그릭 레스토랑에서 그릭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스퍼에서 3박 4일 푹 쉬고 이제는 밴쿠버발 비아레일 캐네디언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에드먼튼으로 갑니다. 에드먼튼에 가는 이유는 순전히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스퍼역에서 체크인을 하고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생각보다 승객들이 많았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따로 좌석 지정이 되지 않아서 먼저 타서 좋은 자리를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의 좌석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앞뒤 좌석 간격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공용 화장실도 가봤는데 생각보다 크고 괜찮았습니다. 기차가 제스퍼 에드먼튼 구간을 낮에 달리기에 주변의 멋진 로키 산맥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도 돔카가 있어서 사람들이 돔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도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캐나다를 횡단하는 승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뒷좌석에 젊은 커플은 호주에서 왔고 홍콩에서 혼자 여행 온 젊은 친구도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해서 캐나다를 횡단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비용적으로 슬리퍼 클래스보다 훨씬 저렴하겠지만 이런저런 불편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개인 공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제가 탄 열차에는 여러 종류의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제 앞쪽에 한 젊은이들 무리가 있었는데 제가 기차를 타고 있는 내내 서로 크게 웃고 떠들어서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에는 한 아이가 엄마와 여행 중이었는데 아기가 엄청 울어대는 바람에 중간중간 잠이 몰려왔는데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기 잘못은 아니지만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신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에서 여행 온 젊은 친구의 말에 따르면 밤이 되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유튜브 같은 것을 스피커로 켜놓고 밤새 시청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밤에도 잠을 깊게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암튼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이렇게 4박 5일을 달려 캐나다를 횡단한다고 생각하니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어렸을 적에는 중국과 인도에서 장거리 열차 여행도 재미있게 잘만 했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캐나다 횡단 열차 이코노미 클래스도 장거리 여행은 이제 저한테 무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8시간을 달려 기차는 어느새 에드먼튼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에 내려서 붙였던 짐을 찾았고 우버를 이용해서 미리 예약해둔 에드먼튼 공항 근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에드먼튼 기차역은 북쪽, 공항은 남쪽이라 이동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호텔은 메리어트 계열의 평범한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우버이츠로 KFC를 시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호텔에서 조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의 조식이었습니다. 나름 잘 먹었습니다. 공항 근처 호텔이라서 기본적으로 공항까지 가는 셔틀이 제공되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몇 시에 공항을 가고 싶다고 얘기하니 몇 시에 셔틀을 타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에드먼튼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다 마치고 라운지에 들렀습니다. 신용카드에 딸려오는 드래곤 패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PP카드였는데 캐나다에서 PP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 수가 전에 비해 줄어들어서 그런지 신용카드 회사에서 최근에 드래곤 패스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드래곤 패스로 캐나다에서 더 많은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운지에서 간단한 음식을 먹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토론토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정말 여행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8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바로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내일 재택근무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캐나다 횡단 열차 여행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여행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는 제 채널 구독자 수가 40여 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마지막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시점에 구독자 수가 거의 800여 분 정도 되었네요. 별 볼 일 없는 영상에 예상치 못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다는 마음과 더불어 좀 더 정성껏 다음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